안녕하세요. 브레인 체크메이트를 진행하게 된 김도윤입니다. 가로 세로 8칸의 보드 위에서 펼쳐지는 흑백의 전쟁, 바로 체스인데요. 서양 장기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익숙해 보이지만 조금 생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치열한 두뇌 싸움이 매력적인 브레인 스포츠입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는 체스 세계로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브레인 체크메이트는 간단히 매번 다른 주제를 통해 각양각색의 대회와 선수들을 알아보고 그 대회와 선수들의 명경기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대회들과 선수들이 펼친 명경기의 뛰어난 기보를 해설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레인 체크메이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선수와 대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백을 잡은 아델프 안데르센과 흑을 잡은 라이오넬 키세리츠키의 대국입니다. 먼저 백을 잡은 아델프 안데르센은 2포로 첫 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체스에서도 이 2포 오프닝은 체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선택률이 높은 오프닝 중 하나인데요. 두 번째로 선택률이 높은 수는 D포입니다. 2포와 D포의 차이는 2포는 비숍과 퀸의 길을 넓게 한 번에 여는 반면 D포 같은 경우에는 비숍의 긴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2포가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D포는 퀸에게 폰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고 2포 같은 경우에는 길은 많이 열리지만 이 폰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서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흑도 마찬가지로 중앙을 E5로 차지하면서 대응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수는 E5를 상대로 나이트가 F3로 나가는 전개를 진행하는 겁니다. 나이트가 F3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폰을 공격하는 게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진행이죠. 예전 시대 때는 낭만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대부분의 체스 선수들이 즐겼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오프닝은 킹스 갬빗으로 바로 이렇게 폰을 올리면서 폰을 희생하는 플레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플레이의 장점은 이제 폰을 희생함으로써 중앙을 쉽게 차지하고 기물들을 상대에 비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킹스 갬빗의 단점은 이제 킹편이 열리기 때문에 상대 퀸의 공격이나 이런 대각선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서는 정상급 체스 선수들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선택률이 높았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된 오프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갬빗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흑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숍이 C4로 진행하면서 상대 진영의 약점을 노리게 됩니다. 킹 근처에 이 포는 방어가 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퀸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바로 체크메이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아무래도 비숍 C4보다는 나이트 F3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전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체크를 거는 수가
이 킹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나이트가 이렇게 나오면 퀸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나이트 F3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이 비숍 C4로 이렇게 전개를 해주고 흑이 이 킹의 약점을 바로 공략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체크가 걸렸을 때 여기서 이제 폰으로 막는 방법, 킹이 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폰으로 막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잡게 됐을 때 백이 되잡고 싶지만 만약 되잡게 된다면 룩이 이렇게 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킹이 피하는 선택을 해주면서 깔끔하게 킹이 피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흑은 이 대각선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B5를 밀었는데 폰을 희생하면서 이 비숍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폰 하나의 가치가 이 대각선을 끌어낼 만큼 이게 과연 큰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인데요. 따라서 이 수는 조금 너무 과도한 안 좋은 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은 여기에서 폰을 간단하게 잡아줬고요. 흑은 나이트가 F6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킹을 여기 폰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폰을 안전하게 이런 형태로 지킬 수도 있겠지만 백은 여기 폰을 지키는 대신에 나이트를 빼면서 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 폰을 잡을 수가 없죠. 당연히 퀸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템포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퀸은 미리 피해야 되고요. 퀸이 H6로 폰을 지켜주면서 최대한 이 폰을 지키면서 피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D3로 자연스럽게 폰을 지켜주면서 비숍의 길도 열어주는데요. 당장은 퀸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지만 나중에 공격이 추가된다면 이 폰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흑은 나이트가 H5로 가는데요. 전개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수입니다. 체스에서 전개 원칙이란 여러 개의 기물을 이렇게 전개되지 않은 여러 개의 기물을 최대한 여러 기물을 빨리 빼는 게 체스에서 일반적인 요즘의 전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수를 둔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여기서 턴을 낭비하고 쓸모없는 수를 두게 된다면 나이트가 그냥 G3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뜻 볼 때는 폰에게 잡히는 좋지 않은 수처럼 보이지만 폰에게 잡히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이중 공격이 돼서 여기서 피하게 되면 나이트보다 가치 있는 룩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득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폰으로 잡게 된다면 사실 이 폰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잡을 수는 있지만 퀸이 룩을 잡으면서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역시나 점수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흑은 전개를 하지 않았지만 나이트 G3라는 강력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수를 두는 대신 이 퀸의 길을 막는 나이트 H4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흑의 작전은 불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똑같이 G3로 가게 됐을 때 폰으로 잡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폰까지는 잡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트 G3로 간 건 사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이동한 거기 때문에 NH4가 상대의 위협을 손쉽게 아주 효율적으로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 나이트가 거슬렸기 때문에 퀸이 G5로 가면서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이 나이트가 위험한데 이제 이 나이트를 백은 나이트가 F5로 가면서 내 폰에게 지켜지는 위치로 가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상대를 다각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흑은 C6로 비숍을 쫓아내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비숍이 피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그때 당시의 스타일은 굉장히 공격적인 체스를 선호하는 기풍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G4를 올리면서 카운터 어택을 시도합니다. 카운터 어택이란 내 기물이 위험하지만 내 기물, 예를 들어서 3점 가치의 기물이 위험하다면 3점 혹은 그 이상의 가치의 기물을 공격하면서 시간을 버는 작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G4로 올리면서 같이 3점의 나이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흑은 이렇게 같이 비숍을 잡고
그리고 백도 나이트가 이렇게 잡게 허용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흑은 나이트를 피하는 선택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폰을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룩이 G1으로 오면서 추가적인 방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어 기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 기물이 두 개 있어도 여기를 이득을 보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득을 보면서 잡으려면 3개 이상의 기물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룩으로 잡을 때 당연히 퀸으로는 이 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퀸이 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룩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비숍을 잡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기에서 흑이 비숍을 잡아서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백에게는 뛰어난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H4로 폰을 밀면서 퀸을 공격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퀸이 도망갈 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폰을 잡게 되는 것은 나이트에게 잡히게 되고요. 퀸으로 여기를 잡는 건 룩에게 잡히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나이트에게 잡히게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G6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H5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원래 있던 자리인 G5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퀸이 안전해 보이지만 백은 자연스럽게 퀸이 전개하면서 동시에 F4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흑이 쓸모없는 수를 두게 된다면 비숍이 이런 식으로 여기 F4를 잡아주면서 퀸을 공격하게 되면 퀸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퀸이 잡히게 됩니다. 이 비숍을 잡은 대가로 흑은 퀸이 잡힐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흑은 퀸의 퇴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나이트를 후퇴하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물이 뒤로 후퇴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좋지 않은 수이지만 여기서는 퀸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여기서 비숍이 자연스럽게 F4 폰을 잡으면서 퀸을 공격하면서 또다시 템포를 벌고요. 퀸은 F6로 피하면서 그냥 피한 게 아니라 여기 B2의 폰까지도 공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여기에 길을 막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리고 비숍이 다시 C5로 오면서 룩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룩이 피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겠지만 이 당시에 안데르센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룩을 피하지 않고 또 다시 카운터 공격을 사용하는데요. 나이트가 D5로 들어가면서 퀸을 공격합니다. 이 작전은 만약에 상대가 룩을 잡게 되면 퀸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 퀸은 반드시 움직여야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흑은 다시 여기 폰을 잡으면서 이제 여기 A1의 룩과 G1의 룩을 동시에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흑은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얘네들 기물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비숍이 D6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룩이 체크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안데르센은 킹을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숍이 이쪽을 포위하면서 킹을 서서히 포위하고 있고요. 네, 흑은 이렇게 잡으면서 체크 한번 걸고 그리고 여기서 킹이 E2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를 또 잡게 되는데 사실 이건 너무 욕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나이트가 폰을 올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이트가 체크를 사실 걸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이트가 체크를 걸고 싶은데 여기 체크를 걸게 되면 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격이 지금 흑이 엄청나게 기물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백은 반드시 지금 체크메이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폰을 잡기 위해 그리고 킹을 여기로 몰아내기 위해 E5로 폰을 올리면서 여기 길을 막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잡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백에게는 여기 나이트가 이쪽 C7 자리로 가서 포크를 걸 수 있는 위협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룩도 잡히게 되기 때문에 흑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가
A6로 가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지켰는데 사실은 지금 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의 최선의 수는 이제 포크를 당하더라도 비숍 A6로 킹이 이쪽까지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포크는 걸 수 있지만 킹이 이렇게 간 이후에 여기서는 이쪽이나 혹은 이쪽을 잡으면서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이쪽을 잡아도 괜찮은 게 어차피 룩은 퀸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면 백이 굉장히 강한 공격을 가지게 되지만 흑 같은 경우에도 이런 퀸 B2 같은 수로 여기 폰을 잡으면서 킹에 대한 공격으로 조금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전에서는 E5에 대응해서 나이트가 A6로 오면서 이 포크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체크를 걸면서 킹을 몰아내는데요. 비숍이 이쪽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킹은 D8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체크가 없다고 본 흑은 사실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숍 체크는 나이트에게 막히게 되고요. 이 비숍 체크는 여기 나이트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퀸 체크도 역시 나이트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실 흑은 굉장히 점수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백에게 굉장히 뛰어난 묘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퀸이 F6로 그냥 들어가면서 여기서 체크를 걸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이쪽을 포위하고 있고 비숍은 이쪽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이트가 퀸을 잡는 것입니다. 나이트가 퀸을 잡게 되면 여기에서 퀸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흑은 21점이나 되는 엄청난 기물을 앞서고 있지만 여기에서 체크메이트가 되는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비숍이 E7으로 와서 체크를 걸면 모든 곳이 포위되면서 완벽하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불멸의 경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경기인데요. 체스 저널에서 이 경기는 후세에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저널에서 불멸의 경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1회 런던 체스 토너먼트 3라운드 백을 잡은 아돌프 안데르센과 흑을 잡은 하워드 스탠턴의 대국입니다. 여기서 백은 E4로 공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1800년대에는 E5로 똑같이 이렇게 중앙을 차지하는 게 가장 주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서도 E4에 E5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선택 빈도가 높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나 이제 초보자, 중급자 레벨의 플레이어에서는 E5가 아직까지도 흑의 가장 좋은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상위권에서는 이 E4에 대해서 가장 인기 있는 다른 오프닝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그 오프닝은 C5로 퀸 편의 영역을 잡으면서 백의 이 중앙 차지를 견제하는 이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프닝의 이름을 체스에서는 시실리안 디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대한 체스 챔피언들이 아주 많이 선택한 그런 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하일 탈, 바비 피셔, 게리 카스파로프 같은 전설적인 체스 선수들이 백의 E4를 상대로 가장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흑의 오프닝으로 C5를 이렇게 사용했죠. 이 오프닝의 특징은 E4, E5는 아무래도 폰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게임이 일반적으로는 좀 더 대칭형으로 그리고 서로 힘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 C5는 처음부터 폰의 구조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칭의 게임이 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하워드 스탠턴은 C5로 시실리안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 시실리안의 선택은 당대에는
정말 드문 선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오프닝 선택은 이제 백을 놀랍게 하기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백 같은 경우에도 이 수를 많이 만나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대에 평가받는 최선의 수를 두지는 않았는데요. 현대에서 가장 최선의 수라고 평가받는 시실리안을 상대로 대응의 두 번째 수는요. 나이트가 F3로 천천히 전개하면서 이 중앙 차지를 준비하는 수입니다. 여기 이 NF3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흑이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D4를 올릴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폰을 이렇게 흑 경우에는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쓸모없는 수를 두게 된다면 백이 먼저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만약에 흑이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되잡게 된다면 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먼저 교환하면서 상대 캐슬링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D4를 올렸을 때 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잡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을 때 나이트가 되잡기를 보통은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트가 좋은 위치로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나머지 기물들의 전개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퀸으로 잡게 된다면 이 수도 물론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트가 C6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퀸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템포 한 번을 잃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번 뒤로 가게 되면 흑은 원하는 수 한 번을 더 둘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체스에서 템포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나이트로 잡는 이 진행이 현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실리안의 대응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 진행은 여기에서 나이트 F3를 두지 않고 바로 D4를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이 D4는 스미스 모라 갬빗이라고 해서 흑이 이렇게 잡을 때 여기서 C3를 하면서 오히려 폰을 하나 더 주면서 전개 속도를 높이는 작전으로 현대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이트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흑은 폰 하나가 앞서게 되지만 아무 기물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요. 백의 경우에서는 나이트를 자연스럽게 빼면서 여기 C 파일 그리고 D 파일이 열렸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진 않았죠. 여기에서 천천히 나이트가 F3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흑 같은 경우에도 폰을 지키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쪽 폰이 잡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두운 칸에 너무 빈틈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흑은 E6로 천천히 비숍의 길을 열되 이 폰을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나이트로 잡는 게 템포를 잃지 않는 좋은 수이고 여기서 안데르센은 나이트로 자연스럽게 잡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 나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흑은 비숍이 C5로 오면서 여기를 압박하는데요. 여기 이제 압박은 이후의 공격을 예를 들어서 퀸이 F6나 B6로 추가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격한다면 이 나이트를 그 이후에 잡는 위협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퀸의 방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백은 여러 기물을 전개하기를 원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전개는 전체 기물을 전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이트가 C3로 옵니다. 여기에서 물론 뭐 비숍을 전개할 수도 있고 다른 퀸을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체스에서는 나이트를 비숍보다 먼저 전개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트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활동성이 비숍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비숍은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비숍은 나이트보다는 조금 더 늦게 전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이트가 C3로 오면서 안데르센은 나이트 두 개를 다 전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 전개 원칙을 좀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조금 공격에 처하는데요. 여기에서 흑은 A6를 올립니다. 보통 이렇게 폰을 올리는 것은 전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개는 나이트, 비숍, 룩, 퀸을 원래 자리에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는 것을 전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시실리안에서 이 A6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입니다. 이 시실리안의 특성상 기물의 길이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흙은 자연스럽게 전개가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개가 느린 흙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전개가 빠른 동안 이 진영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주요 지점들을 특히나 지금은 이 B5 자리를 미리 막는 좋은 의도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B5로 폰을 올리면서 퀸 편을 확장하고 그 이후에 비숍이 B7으로 나가면서 폰을 압박하면서 여기에 방어자인 나이트를 이렇게 쫓아내면 나이트가 도망갈 때 비숍이 이쪽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A6는 여러 의도를 가진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백은 비숍이 E3로 전개하면서 나이트를 보호해 줬는데요. 사실 이 수는 나이트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흑의 약점이 여기 C5의 비숍인데요. 이게 왜 약점인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체스에서는 이렇게 방어가 없는 기물이 약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수,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뺀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비숍이 방어가 없기 때문에 이 나이트가 비키면서 비숍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트가 평범하게 비키면서 비숍으로 공격하게 된다면 흑은 당연히 이렇게 되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백에게는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여기에서 좀 디스커버드, 비키면서 공격하는 디스커버드 공격을 좀 더 이런 식으로 폰을 잡으면서 과감하게 하게 된다면 비키면서 퀸을 공격함과 동시에 약점인 이 자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폰까지도 공격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폰으로 되잡게 된다면 비숍을 공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성공적으로 잡으면서 1점 이득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퀸이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백은 1점은 잡은 상황이고 여기에 두 개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이트가 비숍까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흑은 이 수에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비숍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숍을 보호해 주거나 혹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실전에서는요. 비숍이 A7으로 쭉 빠지면서 여기 룩의 보호를 받는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흑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비숍을 이렇게 B4로 가면서 나이트에 핀을 거는 게 조금 더 좋은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전은 비숍이 A7으로 이동했고요. 여기에서 백은 비숍이 D3로 오면서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백은 4개의 마이너 피스가 전부 다 전개가 되었고 이제 캐슬링을 한 이후에 공격을 시작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흑도 캐슬링을 하기 위해서 나이트가 E7으로 전개를 했고요. 백 캐슬링 그리고 흑이 같이 캐슬링을 하면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체스에서는 캐슬링을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는 킹을 내 폰 앞에 방패로 삼아서 킹이 안전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킹이 안전하다는 건 체스의 목적인 체크메이트, 상대를 하기에 그리고 내 킹이 방어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룩도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나오면서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이런 형태로 캐슬링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장면에서 백은 이제 전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격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안데르센은 그의 공격적인 성향에 맞게끔 퀸을 빨리 이제 사용하는데요. 퀸이 H5로 들어가면서
상대 킹 편에 대한 압박을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퀸이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지만 이제 체스에서 공격은 여러 기물이 성공적으로 함께 공격하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백의 계획은 E5로 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숍의 길이 열리면서 H폰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데 여기서 이것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퀸이 H7으로 들어가게 되면 킹은 당연히 퀸을 잡지 못하겠죠. 비숍의 방어가 있기 때문에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백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이 폰을 올리는 거에서 시작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흑은 나이트가 미리 G6로 와서 그래서 보호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숍의 길을 완벽하게 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백은 어쨌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나이트가 여기 잡는 건 퀸에 의해서 이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가 못 움직이는 사실상 핀 고정시킨 상황을 만든 것이죠. 이 상황에서 흑은 퀸이 C7으로 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 폰을 좀 더 압박해서 이렇게 폰이 올라갔다면 이 폰을 잡아주겠어 라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지키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이 F4로 오면서 이 폰을 탄탄하게 지켜주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안데르슨은 깊이 있는 계산으로 이 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마치고 룩이 그 대신에 AE1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전개가 가능할 때 모든 기물이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게 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물이 킹에 대한 공격에 참여할수록 그 공격의 성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폰을 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기서 나이트로 잡게 된다면 이 수는 당연히 아까 고정돼 있던 이 지점에 대한 공격 때문에 체크메이트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퀸으로 잡는 것은 언뜻 봤을 때 가능해 보이거든요. 퀸으로 이렇게 잡으면 퀸 교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룩으로 디스커버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비숍이 다른 곳으로 피해도 여기서 퀸이 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퀸 교환이 강제된다면 여기에서 흑의 목적, 폰을 잡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백에게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폰을 잃었지만 여기서 이 비숍이 나이트를 잡는 굉장한 강력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면 다음 수에 여기서 체크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폰으로 잡게 된다면 이제 아까 여기에 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퀸을 공짜로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퀸으로 퀸을 교환하게 된다면 아까는 방어가 없었던 퀸이 비숍으로 자연스럽게 되잡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백이 점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지금 교환된 걸 생각해 보면 백은 퀸밖에 교환이 안 됐지만 흑은 퀸과 나이트 둘 다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 폰을 잡는 거는 이 비숍이 여기 G6를 잡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워드 스탠턴도 그 당대에 굉장히 강력했던 체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수는 다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흑은 자신의 계획인 퀸편 확장을 통해서 B5를 이렇게 노리며 비숍 전개를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백은 공격을 계속 시도를 하려면 얘네 기물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폰을 지키면서 나이트들도 전투에 참여시킬 계획인데요. 이제 일단 폰을 F4로 깔끔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흑은 비숍이 B7으로 오면서 가장 긴 대각선을 차지해 줍니다. 이런 가장 긴 대각선을 차지하는 전개 방법을 체스에서는 피안케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퀸과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없어졌을 때 연계가 된다면 체크메이트 공격이나 킹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백은 이 장면에서 여기 퀸이 이 지점을 노리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나이트가 E4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는 물론 여기
D6 좋은 자리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도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렇게 내 폰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 폰은 나이트를 쫓아낼 수 없는 자리, 이런 장소를 전초기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초기지에 나이트가 들어간다면 거의 룩과 같은 위력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이 자리도 좋지만 이쪽 자리 또한 굉장히 강력한데요. 나이트가 G5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이트와 퀸이 자연스럽게 여기 폰을 노리기 때문에 강력한 체크메이트 공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를 낭비를 해본다면 여기서 폰을 올리면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점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킹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백은 이 강력한 공격을 가지고 있고 흑은 이걸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비숍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이 나이트가 더 강력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과감하게 교환을 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백이 자연스럽게 비숍을 되잡아주면서 룩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이제 룩은 도망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막아서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도 폰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폰으로 막게 되면 체스에서 특수 규칙이 있죠. 여기에서 두 칸 움직였을 때 폰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뒤로 가서 앙파쌍으로 잡으면서 퀸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룩을 위협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스를 둘 때는 이런 특수 규칙도 잘 기억해 주면서 체스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흑은 대신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비숍의 길을 막으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은 이제 나이트가 이제 마주받고 나이트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이트 그리고 비숍이 동시에 이쪽 지점을 노리고 있고 방어는 E3의 비숍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 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백은 먼저 잡아서 흑이 여기를 되잡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은 원하는 수를 한 번 더 둘 수 있겠죠. 지금 백은 전개가 굉장히 앞서 있고 모든 기물이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체크메이트 공격 한 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아돌프 안데르센이 후대에도 많이 사용되게 될 체스 전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킹 앞에 폰을 이렇게 G4로 미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당대에는 킹 앞에 폰을 과감하게 좀 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킹의 앞에 폰들은 체스에서 방패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폰을 올리는 건 방패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폰을 올리는 것이 이 핵심 방어자인 나이트를 제거함으로써 나이트가 없어지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이 지점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F5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흑의 기물은 여기에 이 빈틈을 성공적으로 지금 공격하기에는 기물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G4의 의도는 이 F5를 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폰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룩이 이후에 F3 그리고 룩이 H3로 오면서 여기에 대한 약점을 공격하는 작전도 있습니다. 이런 작전을 룩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3층을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꺾는 모양을 따서 룩 엘리베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룩이 D8으로 오면서 흑은 최대한 전개를 해주는데요. 일단 킹이 H1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공격을 했을 때 여기에 G 파일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룩이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올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은 여기에서 C5로 이쪽에 폰을 올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백은 룩 엘리베이터, 룩 F3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오면서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겠죠. 여기에서 흑은 퀸이 A5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원의 룩을 공격하면서 시간을 번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룩을 살려야겠죠.
자, 여기서 더 가치 있는 룩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쪽의 폰을 잡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쪽의 폰을 잡게 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흑은 퀸이 A4를 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체크메이트를 노리게 된다면 여기에 강력한 공격 기물인 비숍을 먼저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체크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격은 조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비숍을 먼저 안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백은 비숍이 D3로 후퇴하면서 이 폰에게 보호받는 자리로 후퇴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이렇게 공격하게 된다면 이제는 체크가 없습니다. 따라서 룩이 H3로 가면서 강력하게 체크메이트 공격을 노릴 수 있고요. 흑이 폰을 올리면서 이 폰의 지지를 받아서 방어를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자리도 지금 이 폰을 올리게 되면 약해져서 비숍을 잃지 않고 잡고 G6를 되잡으면서 강력한 킹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수에는 룩으로 이 폰을 잡는 것도 심지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이 폰이 핀에 걸렸기 때문에 체스에서는 체크가 되는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룩으로 잡게 되면 여기를 잡으면 반칙이 되겠죠. 왜냐하면 킹이 체크에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비숍 D3를 했을 때 흑은 지금 굉장히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이제 이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흑은 일단 A2를 잡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흑은 여기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백이 성공적으로 그 전에 굉장히 공격 조립을 잘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룩이 H3로 가면서 드디어 이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폰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데르센은 좀 더 공격적으로 체크메이트를 노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G폰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 폰의 교환을 노리게 됩니다. 여기서 흑이 먼저 잡게 된다면 이렇게 퀸과 룩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공격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퀸이 H7까지 오면 깔끔하게 룩의 보호를 받아서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G5를 올렸을 때 흑은 여기를 잡을 수가 없고 일단 희생을 하면서 시간을 벌기로 합니다. 이렇게 희생을 한 이후에 폰이 되잡을 때 퀸이 체크를 걸어줍니다. 여기 체크를 걸면서 턴을 벌고 여기서 백은 공격을 늦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룩으로 길을 막으면서 최대한 많은 기물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이쪽을 잡는 위협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흑은 나이트가 E7으로 피하면서 여기서 진행하는데요. 나이트가 E7으로 피한 이유는 이제 이 폰을 사실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백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킹 앞에 방어를 뚫으면서 체크메이트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흑은 이 수를 여기 이제 실전에서 이 폰을 잡았을 때 G6로 폰을 올리면서 퀸과 룩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백 스스로의 폰으로 막게끔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크메이트가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G6로 폰을 올리는 것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바로 여기에 빈 칸들, 이 색깔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둡게 칠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체스에서는 이렇게 칠해진 색깔을 공략하는 어두운 칸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약점을 어두운 칸 약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두운 칸을 예를 들어서 퀸이 이쪽 자리까지 안전하게만 돌아서 들어갈 수가 있다면 백은 성공적으로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숍도 전투에 참여하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려고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백은 체크를 일단 걸면서 킹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유도합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백은 승진을 하면서 퀸 만들어지고 체크메이트까지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H8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퀸이 G5로 오면서 여기에 체크를 걸 생각인데요. 이 체크를 막지 못하게 되면 흑은 체크메이트로 패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턴을 낭비하게 되면 체크를 바로 걸면 여기에서는 바로 도망갈 곳이 없어서 체크메이트가 되게 되겠죠. 폰을 잡는 수는 룩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따라서 여기서 흑의 작전은 퀸이 오기 전에 나이트가 F5로 오는 거였습니다. 나이트가 오게 된다면 퀸이 체크를 걸어도 나이트가 G7으로 오면서 길을 막아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안데르센의 굉장히 놀라운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폰을 F5로 올리면서 폰을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G7 자리에 대한 방어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격을 추가하려면 어두운 칸에 있는 비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퀸과 비숍을 이용해서 흑의 어두운 칸 약점을 공격하고 깔끔하게 체크메이트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퀸이 B3로 오면서 뒷편에서 이렇게 체크를 걸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는데요. 이제 마지막 비숍 참여하면서 이제 이 지점에 대한 체크메이트를 노리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를 이렇게 걸면서 최대한 턴을 벌어보려고 하지만 킹이 피하고요. 여기 가까이서 E2에서 체크도 룩으로 막아버리고요. 위쪽에서 체크도 룩으로 막아버립니다. 여기에서 하워드 스탠턴은 이 게임을 기권하게 되는데 만약 퀸이 피하게 되면 바로 이쪽에서 체크메이트가 되고요. 퀸을 버리면서 이렇게 막는 시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올라와 있던 폰이 프로모션 하면서 체크를 걸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퀸을 잡을 필요도 없이 바로 퀸이 G7의 나이트를 잡으면서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깔끔하게 체크메이트로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인 체크메이트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공격받은 킹이 체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체크메이트라고 하죠. 프로그램 제목답게 체스의 매력에 빠져나올 수 없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체스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